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너무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여기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 컨텐츠나 지적 호기심 같은 걸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말에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아마 오늘 영화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고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뭔가 따라가면서 영화를 봤지만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얘기를 오늘 딱 정작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님 프레임으로 네, 안녕하세요. 과학커뮤니케이션 배우입니다. 영화 보셨죠? 네. 난리 났습니다. 네. 그냥 봐도 너무 재미있는 영화고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GV를 하고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화관에서 보는 그 맛이 있죠. 네, 이게 또 아이맥스로 보면 또 다르고요. 네, 정말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사실 영화 개봉하자마자 이 오늘부터 지인들이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도 DM이나 카톡도 열심히 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시간에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부터 조사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나는 일찍이 원작을 읽고 영화를 봤다 하시는 분 많으시구나.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보고 원작을 좀 정독을 하진 않았지만 막 궁금한 점을 들춰보면서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읽어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고 제가 2번 봤는데 영화 다시 보시는 것도 그때도 너무 재밌었다는 말씀드리고 대부님께 제가 궁금한 거 같이 여쭤보고요. 끝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표님 박사님이시고 또 이제 과학도시니까 이 영화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앤디 위어가 마션의 원작 소설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 소설도 썼고 그게 영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기대 속에서 영화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앤디 위어라는 작가 자체가 디테일 괴물입니다. 정말. 그래서 원작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다 풀어냈어요. 예를 들어 실험하죠? 실험 많이 하죠? 네. 원작에서 실제 실험을 다 합니다. 네, 실험을 다 해요.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가 다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SF 가장 특징 얼마나 이 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탁월한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영화로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연출들이 많이 들어갔고 어쩌면은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원작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누군가는 약간 못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은유나 비유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은 또 그게 보이는 이런 식의 연출이 굉장히 좀 영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훌륭한 원작 더하기 그거를 어떻게 대중 영화로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각색도 잘 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딱 그 성공 법칙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션을 각색했던 드류 고다드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똑같이 이 앤디 위어의 소설을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마션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은 못하지만 영화 볼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의 과학적 설정이 제일 첫 씨앗이 태양이 점점 식어가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위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것인지 여기 영화가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기온이 몇 도만 올라가도 빙하가 녹는다 이런 위기는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지구의 온도가 식는다?
이게 또 어떤 위기인지 그런 설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지구가 식는다는 상황은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상황인 게 태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안정된 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이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에너지를 잃는다라는 설정, 그냥 잃는다,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설정이 들어갔다면 어쩌면 지금의 천문학이나 물리학 법칙에서는 굉장히 오류가 많죠.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지금 잃는 게 그냥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은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간은 충분히 에너지를 내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오히려 지구의 어떤 이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 효과가 과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온난화가 시작됐죠.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 볼 때, 야,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하는 게 사실은 정말 방법이 없었나? 네, 그런데 실제로 원작에서는 온난화를 가속화시켜서 이 식어가는 지구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재난을 재난으로 막는다는 설정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뜨거워지는 것보다 차가워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고 에너지를 잃으면 죽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에 덥죠? 네, 죽습니까? 짜증나. 네, 겨울에 춥죠? 네. 정말 추우면 죽습니다. 동상.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과잉일 때보다 에너지가 적을 때가 훨씬 더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는다는 설정은 지금의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그런 선택조차도 해볼 법한 카드였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안 돼. 왜냐? 너무나도 빠르게 아스트로파즈가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이 아스트로파즈라는 설정도 굉장히 대단한 게 지금도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다른 에너지로. 네, 전기 에너지를 바꾸고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먼지 구름 같은 경우도 오는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빛이란 에너지를 흡수하는 메커니즘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한 상황에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이라는 생물학적인 개념을 넣은 겁니다. 이 미생물은 극한 환경에 생존하는데 얘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이나 먼지 구름처럼 흡수하는 애다. 그러니까 천문학과 우주 생물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형태로 이 위기를 설계한 거라 어쩌면 현실적이진 않지만 SF적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설정으로 시작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박사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대체적으로 50억 년 정도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식는다기보다 오히려 적색거성이 돼서 지구가 먹히거나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식는 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참혹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재미있는 게 이 영화 처음 시작 생각해 보시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서 깨어나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떠오르는 기억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랑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기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페트로바 대책위원회에 어떻게 합류가 돼가지고 이런 일련의 실험과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는지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두 가지 줄기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 페트로바가 어떤 거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고 그래서 그레이스가 어떻게 이 우주선에 타게 됐는지가 하나하나 밝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험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맨 처음에 그레이스가 합류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되게 그냥 툭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그레이스는 분자생물학 박사로 나오는데 사실 그 학계에서 외톨이잖아요. 지금 중학교 교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논문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꼭 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왕따가 된 걸로 나오는데 요게 진짜 지금 현재 그런 생물학 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바로 외톨이가 될 만한 그런 소수의 의견인가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요. 근데 이거 영화 보실 때 뭐 물 기반 생명체가 아니다 했는데 물 기반이었잖아요. 아스트로파즈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이걸 왜 영화 찍느냐? 굳이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끝까지 굉장히 필요한 카드예요. 네, 그러니까 물 기반이냐
암모니아 기반이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는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 기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물 기반 생명체만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곧 물이다.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물을 관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물이 생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유일한 하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그렇다고 단 하나의 케이스로 모든 생명은 곧 물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집어넣은 건데 이걸 넣음으로써 뒤에 나올 외계지적 생명체에 대한 어떤 단서를 던진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물은 생명체에게 활용되는 굉장히 유리한 특성들이 많습니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른 걸 분해시켜요. 이렇게 다른 걸 분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훌륭한 촉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물 없이 드셔보셨어요? 네. 비인간적인 행위. 네.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물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전해주고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물은 무언가를 용해시켜주는 용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에너지원입니다. 얘를 우리 몸의 세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포에도 물이 있고 목에도 물이 넘어서 들어가지고 얘가 일종의 배송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최적의 용매가 물이라고 본다면은 이 물은 어쩌면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물이 고체야. 고구마 얼음이랑 드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혹은 수증기랑 고구마 드실 수 있어요? 네. 즉 액체 상태예요, 물이. 근데 물이 액체 상태인 범위가 꽤 넓어요. 0도부터 100도 사이에서 액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넓으니까 웬만하면 액체야. 이건 굉장히 유리한 형태죠. 근데 예를 들어 로키 행성, 에리디언 같은 분들이 사는 행성에서 기압이 지구보다 29배 이상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온도가 매우 낮다. 그러면 물이 얼음 형태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어떤 용매가 필요하겠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 최적의 용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운 행성, 지구 같은 행성은 좋아요. 근데 추운 행성에서 만약에 물이 고체 상태라면은 거기에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어떤 용매를 쓸까? 아마도 암모니아 아닐까? 암모니아도 극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서 용매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에리디안들은 암모니아 기반의 생명체다라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이 아닌 생명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소수 의견의 박사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앤디 위어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저거 원작을 볼 때도 심지어 원작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앤디 위어가 적지 않았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이 앤디 위어조차 적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뭐 2,000페이지 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생략을 하고 나중에 궤도가 해주겠지.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생명의 본질은 물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최적의 용매에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용매가 갑자기 암모니아다 낯설 수 있죠. 네. 그 낯섦이 로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GV 제목이 앤디 위어 속마음 읽기 강력해요. 뭐 이런 거. 사실 앤디 위어도 이거 봐야 돼요. 와서 한번 조금 이렇게 동시통역하면서 아 훌륭한 친구구나. 내가 또 안 적은 걸 또 이렇게. 네. 너무 재밌죠. 설명 들으니까. 네. 이따가 Q&A도 받아야 됩니다. 궁금한 거 많죠? 네. 네, 이따도 좋은 질문 해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그 초반에 실험 장면 이런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 장면 같은 거는 진짜 뭐 하나하나가 그 꼭 필요한 장면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실험실에서 디테일들도 있지만 그 아르곤 기체를 설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 네. 실제로 이게 고증이 잘 된 건데 아르곤이라는 기체는 귀족 기체라고 불립니다. 네. 이게 그리스어로 게으르다, 에르곤에서 시작을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반응을 안 해요. 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무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깨끗하게. 네. 네,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얘가 진공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에요, 얘한테는. 네,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에너지를 발산하는 형태에 있다. 그러면 무언가가 쿨링을 해줘야 되는데 진공 상태면 전자기파로밖에 쿨링을 못합니다. 그럼 얘가 과열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의 에너지를 적당히 쿨링해주면서 최대한 얘랑 반응을 안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백지 상태 도화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 야 그림 그려봐. 그 붓을 줘요. 그럼 책상에 그립니까? 도화지가 책상에 그릴 수가 없어요. 도화지를 줘야 돼. 그 도화지가 아르곤 기체고요. 책상은 진공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화지를 깔아주는 역할로 아르곤 기체를 하는 거고 실제로 영화에도 나오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오잖아요. 네. 네, 아르곤 기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요? 네, 귀족 기체 반응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에서 어떤 통증을 느낀다는 건 몸 안에 무언가를 반응을 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는 거거든요. 반응을 안 하니까 죽는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아르곤 기체가 꽉 차 있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죽어 있나 살아 있나를 판단해야 돼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밧줄로 몸을 묶고 주기적으로 당겨보는 거예요. 네. 옛날에 실험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환경에 가야 됐을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당겼다가 이 사람이 다시 당기는 액션이 없으면 큰일 났다고 빼야 돼.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어떤 신호조차 보내지 못하고 가는 게 아르곤 기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그레이스 박사 고생을 좀 한 거죠. 네. 네. 마루타 같이 고생한 거죠. 근데 또 주인공이니까 그걸 해야죠. 네, 페이가 다릅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영화 제작기 같은 거 읽었을 때 아까 그 마션을 각색했던 드리 볼다드라는 신하이오 작가가 이것도 각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리 볼다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마션을 찍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대중영화로 만드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상세한 설명은 사실 생략하고 좀 쉽게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오히려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는 거는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 하고 지적인 자극을 영화 속에서 받아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 대신 이 영화는 사실 뭐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워낙 제니발라라는 영화 만드는 듀오 콤비 감독, 두 감독이 항상 같이 영화를 연출하는데 그래서 필로드, 크리스토퍼 밀러 감독 이 두 명이 같이 연출한 건데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장르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22 점프 스트리트, 레고 무비, 21 점프 스트리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연출한 사람인데 그 드류 고다드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럼 이 영화는 실험 장면을 오히려 생동감 있게 그려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원작을 보면 그 말씀하신 이런 아르곤 기체나 이런 걸로 실험하는 데서 사실은 그레이스가 되게 조그만 걔네들 이렇게 칸에 봐주잖아요 상자에. 근데 거기서는 원작에서는 다 1인칭 시점이라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쭉 이렇게 독백 형식으로 막 쓰면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조그만 함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딱 보여주기 쉽게 막 사람이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들고 또 그게 그 군인이 칼이랑 같이 근데 칼이 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만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소설에서는 그 칼이 아니라 스티브라는 군인이 나오고 나 스티브 마음에 들어 정도까지 나오는데 둘이 막 뭘 협동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화가 그 부분을 오히려 약간 우정 같은 것도 넣고 눈에 보이기 좋게 재밌게 이렇게 막 꾸몄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 부분만 봐도 영화가 얼마나 소설을 좀 영화적인 문법으로 잘 보여주려고 소설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앤디 위어의 소설이 워낙 과학적 근거가 너무 이렇게 촘촘하다. 그래서 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걸 저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드 SF라고 그만큼 과학의 근거를 많이 충분히 주고 쓸 때부터 조사나 근거 이 바탕을 많이 두고 쓰는 그런 SF를 말하는 건데 마션이 이 사람의 첫 출간 장편 소설이 그때부터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이 사람 특유의 그런 정말 근거가 촘촘한 SF 소설의 장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건데 사실 그 과학적인 그 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직접 호기심이 충족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되게 인간적인 감정을 그 감정의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그레이스와 로키의 우정에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션도 사람이 하루하루 혼자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감정인지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앤디 위어의 특징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같이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낙 그 과학 소설 같은 경우는 조예 깊게 읽으실 테니까 위어의 소설을 좋아하시는지 과학적으로서도 어떤 점 좋아하시는지. 네, 앤디 위어는 작품 속의 주인공을 항상 히어로로 설정을 합니다. 네, 저는 히어로물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히어로의 능력이 어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거나 하늘이 날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 사고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과학적, 수학적 사고로 계산을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초기조건을 바꾸고 실험하고 그 결과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과학자가 가장 잘하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굉장히 냉혹하고 뭔가 T일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게 T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소리 지르거나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순간 과학자는 이것을 수용하고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네, 그게 과학자들 자세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앤디 위어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깨어나서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곳이 어딘지를 알아내려고 중력가속도 계산해요. 중력가속도가 9.8이 아니구나. 그럼 이곳은 지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져도 절대 충격받거나 놀라지 않는 침착한 과학적 사고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이제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히어로의 능력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앤디 웨의 특징이 후반에 땅콩 버터통 보셨어요? 네. 인상적이셨어요? 네, 이게 지금 끄덕끄덕 하실 분이 한 5분 계신데 대부분은 땅콩 버터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넘어갑니다. 네, 근데 굉장히 멋진 장치예요. 앤디 위어가 굉장히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뭐 스포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제노나이트로 만든 것으로 했을 때 타우메바가 제노나이트를 통과합니다. 그죠? 네. 제노나이트라는 이 금속, 이 로키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이 제노나이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기억해 보시면 제노나이트로 되어 있는 모든 물질의 특징이 결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유한 패턴 결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고 가볍고 투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튼튼한 금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논이라는 기체로. 그런 설정인데 일정한 패턴을 계속 보여줬던 이유도 영화상에서는 어떤 극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너무 일정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입자 자체가 너무 가지런하고 굉장히 질서정연한 미로입니다. 이거는 타우메바가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질서정연하니까 출구를 찾을 수 있어.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땅콩 버터통 플라스틱, 네, 고분자 화합물인데 일정한 패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타우메바 같은 생명체한테는 얘가 굉장히 복잡한 미로예요. 패턴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위대한 제노나이트로 만들어낸 것조차도 타우메바를 막지 못했는데 타우메바가 진화했으니까. 근데 허접한 땅콩버터통이 인류를 구원하는 재료로 쓰여요. 그러니까 앤디 위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프로젝트에 인류의 모든 게 걸려있고 막 수천억 수천조의 돈이 들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었을 거고 그런데 결국 고작 이걸 해결한 해결책이 땅콩버터통이었다. 네, 굉장히 너드적인 발상이죠. 네, 과학자 중에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예의 범절이나 거칠애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땅콩 버터통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라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앤디 위어의 주인공들은 과학자형 히어로인데 훌륭한 과학자의 자질은
상황의 변수에 흥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 너드처럼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문제들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둔다. 정말 발전한 기술보다도 어쩌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술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는 과학자 말인데요. 무조건 좋은 걸 쓸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라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죠. 네, 무조건 좋은 옷, 무조건 좋은 차. 그게 아니야. 적재적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과학자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머로 다가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 유머가 약간 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앤디 위어 소설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각색을 하면서 더 강조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키랑 그 엄지척 하는데 로키는 손 모양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소설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이렇게 서로 동작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춤을 추는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머로. 그리고 뭐 그 대책위원회에 그 에바 스트라트 그 산드라 밀러가 연기한 수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유머가 없는 캐릭터라서 얘기할 때 더 유머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너무 잘 써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가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어 작가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뒷이야기를 보면요, 이 소설이 그 2021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출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미 마션으로 자기 이야기가 소설로도 칭찬을 받고 영화화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고 출간되기 직전에 라이언 고슬링하고 감독들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화를 할 거냐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영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의 가장 뼈대를 추리자면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두 단짝의 이야기다. 그래서 영화적 장르로 치면 SF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버디무비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버디는 모르겠어요. 그레이스랑 로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로키가 왜 우주선에 그레이스가 왜 우주선에 탔는지의 미스터리를 갖고 가면서 로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그 소설을 다시 추리면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 보고 나니까 소설에서 도대체 로키랑 우주선을 어떻게 그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모양의 외계인과 우주선이 나왔지? 궁금해가지고 원작도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로키의 우주선은 원작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레이스 우주선의 3배 크기고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회색과 황갈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인 무늬를 띠고 있다. 중앙은 정팔면체, 뒷부분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중앙과 뒤를 두꺼운 막대 3개가 연결하고 중앙에서 앞쪽으로는 작은 줄기가 뻗는데 줄기에 납작한 판 4개가 붙어있다. 이게 뭐 태양열 같은 걸 흡수하나? 뭐 이제 이런 추측도 하고요. 줄기의 끝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노즈콘이 달려있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키도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SF 영화 보면은 외계인을 주로 무슨 파충류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그 곤충같이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돌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바위 같은 피부, 그리고 개 정도 크기의 대충 오각형으로 생긴 등딱지에서 다리 5개가 뻗어 있는 모습이 둥둥이가 큰 거미 같다. 이렇게 예측돼요. 그리고 다리마다 손이 달려 있는데 거기 삼각형 손가락이 3개 달려 있다. 그리고 어디에도 눈이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다리 5개 중에서 3개로 몸을 지탱하고 2개를 손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앤디 위어가 되게 다 근거를 가지고 상상한 걸 텐데 이런
우주선이나 또 로키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로키의 핵심 원리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네, 일단은 그 오각형이죠. 오각형. 네, 방사형 대칭 구조고요. 이게 그 우리처럼 그냥 좌우 대칭 구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극한 환경에서는 이 방사형 오각형 대칭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해, 물속, 네, 수압이 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르게 힘을 좀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사리 같은 경우가 비슷한 구조고 해파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자극을 감지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인 이 방사형 구조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단단할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주선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게 그 인공 중력을 만들려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돌면서 이제 원심력으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선들이 이런 바퀴 모양인 게 많아요.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네, 바퀴 모양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인디어런스 같은 경우. 근데 그런 우주선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어는 일반 우주선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얘가 뺑글뺑글 돌 것이다.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무슨 모양이지? 근데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그냥 쑥 이거 인공 중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나중에 신우주 항행을 유인 우주선으로 할 때 이런 형태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원작 소설에서는 그 그레이스랑 로키가 영화에는 담기진 않았는데 그거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랑 나랑 이렇게 잘 통한다, 과학 수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지능이 비슷하고 과학적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것 같다.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 로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하니까 여기 와 있지. 페트로가 문제가 나왔는데 너랑 나랑 기술력이 비슷하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게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과학이 다 뛰어난 인물이었으면은 이미 해결해가지고 여기 안 왔겠지. 비슷하니까 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지점,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단짝이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어떤 근거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천재적인 부분인데 그 로키랑 그레이스랑 만났는데 둘이 좀 비슷하잖아요, 수준이. 예를 들어서 로키 정도로 정말 과학이 발달한 어떤 초지성 문명이 있으면은 사실 만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애미 수준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지적 능력도 비슷하고 문명 수준도 로키가 조금 앞서 있는데 뭐 애가 상대성 이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앞서 있지 않아요. 네. 약간 반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 약간 중위권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이게 재밌는 게 그 로키는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라고 아까 드렸잖아요. 네. 이게 아마 로키는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진화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원작에서 엔디어가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 속마음으로 세팅을 한 게 뭐냐면은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했을 것이다. 왜냐면 진화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의 속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를 하더라도 뭔가 돌연변이가 생화학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진화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암모니아가 산소보다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건 실제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고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변화의 속도도 느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로키한테 막 물어봐서 야 너 몇 년도부터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우리조차도 뭐 서기 단기 해보면은 어떻게 이 연도를 계산해야 될지가 복잡해요. 그러면은 에리드 행성의 정보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시간하고 치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나오지만 아마도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진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리디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했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진화 속도가 느려서 이 정도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래도 훨씬 오래 했으면 우리가 뛰어날 수 있잖아. 네. 진화의 정체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가설인데 진화의 정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공부하다가 성적이 정체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둘 다 도착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물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언가 문명을 발전시킬 때 효율성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빛의 속도라는 제한도 있죠. 네, 빛의 속도가 초 30만 킬로미터를 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이 이동 속도 제한도 걸려요. 여기다가 또 계산 속도 제한도 걸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쓰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쓰는 에너지에 그 인공지능 자체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이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얘가 돌아가면서 열이 나니까 이걸 쿨링하는 데 들어가는 에어컨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냉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이 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한계들 때문에 어쩌면은 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제한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체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로키랑 그레이스가 많았는데 비슷한 형태의 어떤 문명 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설명이 좀 다른 거죠. 네. 성장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가는 그래프처럼 가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어떤 운명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라는 설정이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암모니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저는 암모니아 냄새 나서 그냥 싫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암모니아 뭐야?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담아놓은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영화적으로 로키 자체를 이제 되게 색다른 SF적 상상력인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걸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여줄까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로키를 만들 때 CG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왜 영화 이런 거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 CG도 만들 거니까 이렇게 탁구공 같은 거 놓고 배우가 이렇게 보면서 연기하잖아요. 사실은 거긴 아무것도 없고 탁구공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레이스와 로키가 주고받는 우정이 그 관계가 진짜 중요한데 라이언 고슬링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앞서 탁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엄지척했는데 반대로 하고 막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면 배우한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그 인형을 조종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퍼페티어 직접 조종해 주는 거랑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형 외피를 씌워가지고 기계를 조정하는 그래서 앞에 인형 조종하듯이 이렇게 그 걔네의 관절 같은 거 만드는 걸 움직이는 거랑 기계를 조종하는 거를 두 개를 섞었대요 그 방식을. 그래서 CG를 입히기는 했지만 그 로키가 나온 모든 장면에서 탁구공을 놓은 게 아니고 실물 인형 그 로키의 모형 같은 걸 놓고 그 퍼페티어가 실제로 조종을 해가면서 같이 연기를 하도록 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걸 여러 명 왜냐면 이제 로키가 워낙 복잡한 생명체고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명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퍼페티어가 같이 조정을 하면서 구현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으로 한 사람이 제임스 오티즈라서 뭐 IMDb 같이 영화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면 로키 옆에 그 배우 이름 뜨듯이 이렇게 제임스 오티즈라고 써 있어요. 그 제임스 오티즈가 로키의 캐릭터를 얘기하기 재밌어가지고 제가 적어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로키는 탁월한 지성을 갖춘 존재이자 노련한 발명가 또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괴팍한 노인과 그리고 천진난만한 대형견 강아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죠. 천진난만한 대형견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14살짜리 소년의 모습을 한때 뭉친 듯한 개성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계인이 아니라 되게 그 우정을 나누는 하나의 캐릭터를 지닌 그런 외계인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살갑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살뜰한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어쨌든 그 로키와 그 행성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신기한 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새로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늘 중요한 암모니아를 쑤시고 걔네 대기는 암모니아고 그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시력으로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음파로 그래서 왜 진짜 한 장면도 버릴 게 없는 게 처음에 수업할 때 그레이스가 음파는 물리다 이런 것도 다 갖다 쓰이는 건데 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화음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걸 지켜봐야 되는 존재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영화에 담겨 있죠. 근데 또 그들의 세계, 그들의 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개념이 없어가지고 테크노가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또 상대성 이론이 없다고 나오는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이런 과학적 상상력은 어떤 조합에 의해서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작품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 지구의 아이들에게도 빛의 속도를 물어봅니다. 맞아요. 나중에 LED 행성의 아이들에게도 빛의 속도를 물어봐요. 이 말이 빛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상대적으로 바뀐다. 그럼 절대적인 건 뭐냐? 빛의 속도.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절대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절대적이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빛의 속도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 빛의 속도를 모르고 상대성 이론을 몰랐다라는 로키의 이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행동인 거예요. 원작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키는 상대성 이론을 몰라요. 그래서 걸릴 시간만큼의 연료를 싣고 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심우주 항행을 했더니 길이가 단축되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0년치 연료를 싣고 왔는데 10년 만에 왔어. 40년치 연료가 남아서 이것을 그레이스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그 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연료로 나중에 로키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로키가 상대성 이론을 몰랐다라는 게 로키를 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도의 문명이 이렇게 타우메가를 찾으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우주여행을 하는 문명이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모를까? 왜냐면 상대성 이론을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인공위성을 못 씁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 지금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고 중력이 약해서 시간이 빠르게 가요. 이 두 가지의 오차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인공위성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공간이 바뀌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을 못 쓰니까 GPS 위치도 못 잡고요. 계속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거리로 한 사람은 11km 정도 오차가 발생해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S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알아요.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거야. 근데 로키도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인공위성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통신 기술이 있었을 거고. 근데 왜 몰랐을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아이디어인데 로키는 공학자예요. 엔지니어. 그레이스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워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보정을 했겠죠. 11km 에러를. 근데 로키가 사는 행성은 기압이 너무 높아요. 즉 꽉 차있다 무언가로. 그러니까 항성의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안 보였을 겁니다. 기압이 엄청 높다는 거는 빛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이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꽉 차 있다면 빛의 속도, 특성을 알아내기 어려웠겠죠. 심지어 시각으로 보는 종족도 아닌데 전자기파 기반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빛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상대성 이론까지 못 갔을 것이다. 네. 근데 그 인공위성 어떻게 띄웠느냐?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은 오차가 발생하면 일단 시스템 오류를 보고 보정을 합니다. 수많은 측정을 해서 11km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물리적인 기계적 오류라고 봤겠죠. 이거를 보정했을 텐데 걔네도 그 먼 거리 우주여행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오차가 먼 거리로 가니까 엄청난 오차가 되니까 얘네도 놀란 거예요. 처음으로 놀란 거야.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그레이스를 구하고 로키를 구하고 이게 굉장한 건데 지금 이 설명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시원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깊은 딥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은 초반과 후반의 빛의 속도에 대한 질문, 상대성을 몰랐다는 로키의 대답, 이것들 연관지어서 이 영화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여요. 네, 이거를 감독님이 연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 과학자와 공학자 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네, 로키는 완전한 공학 기반이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그레이스가 과학자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조종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셨잖아요, 조종사.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남겨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쓸 카드를 빼고 정리를 했어요. 깔끔하게. 애매한 사람은 이제 다 누워 계시고 필요한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아니 로키가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막 제노나이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멍청한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에테르라는 물질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과거에는. 네. 왜냐면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모든 이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럼 빛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빛도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에테르일 것이다. 에테르가 우주에 꽉 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상의 물질. 그렇죠. 근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한다면은 이 에테르 속을 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바람이 불거나 물길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거니까 아마도 매질의 방향이 있어서 빛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마이켈스가 몰리라는 두 과학자입니다. 이 두 과학자가 에테르가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해요. 마이켈스 몰리 실험을 하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실패한 실험이거든요. 네. 네, 에테르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 실험을 설계했고 기가 막힌 정밀도로 실험을 했어. 근데 아니라고. 똑같아 모든 곳에서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에테르가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엄청 과학적 발견이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빛은 매질 없이 이동하는 전자기파구나라는 게 나왔고 거기서 상대성 이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매질 없이 이동하는 거 불가능하다. 지금도 매질 없이 이동하는 거 빛밖에 없잖아요. 그죠? 매질 없이 이동하는 건 빛밖에 없는데 이거를 찾아낸 실험을 우연히 매질을 증명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해낸 거야. 그러니까 로키 쪽의 사고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질에 따라서 계속 뭔가 바뀌죠. 파도 칠 때 위치나 속도가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매질로 꽉 차 있는 행성에 살던 로키는 이 빛이라는 존재가 너무 어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빛이 있고 이게 절대적이고 시간과 공간이 빛을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로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웠던 점인 거죠. 영화에서 그냥 한마디로 얘네는 상대성 이론이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한마디에 진짜 엄청난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다 담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반과 후반에 빛의 속도 질문을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야 내가 뭐 빼고 싶어 뺐겠냐? 내가 너 줄게. 보고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부분인지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이제 약간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오, 되게 재밌다. 이 빛이 그 매질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너무 대단.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영화를 좀 새롭게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카드, 하나의 인물, 뭐 하나의 단어, 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쓰입니다. 네, 정말 깔끔해요. 네, 만약에 SF에 소수점이 있다면 소수점 한 10자리까지 딱 떨어지는 기가 막힌 값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해. 딱. 네. 근데 그런 과학적 근거와 그리고 이제 인류의 과학 발전의 역사 같은 데서도 얼마나 중추적인 부분들을 이 영화가 이렇게 녹여내고 있느냐 이런 거 보고도 워낙 박사님이시니까 이제 흥분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게 과학도가 아니라도 그 둘의 우정에 우리가 탐복하게 마련인데 특히 과학도들은 약간 이 둘이 과학과 수학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태도가 어떤 위대한 어떤 우정을 만들어낸다는 거 우정의 근간이 된다는 거 이런 거 자체에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이제 과학자와 공학자 사실 좀 자주 싸우거든요. 친해지기 힘든 겁니다. 네. 재밌는 게 뭐냐면 과학자는 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공학자는 그 비행기는
수백만 번을 날아도 한 번도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게 공학자예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과학자, 된다라는 걸 알고 나는 공학자는 그걸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업이 일어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 과학자와 공학자가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와서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나서 범우주적인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간다. 와 이거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사이코패스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소름이 돋고 야 이거 우와.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노래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그 어떻게 보면 소화도 할 수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고 알아간다는 활동 자체가 정말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적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끼리도 좀 통하는 게 있어서 어떤 과학자가 어디에 막혔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협업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훌륭한 건데 이들이 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통의 문제가. 근데 이거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어쩌면은 둘 다 보통 우리가 만난 많은 외계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들은 홈으로 외계인이 와요. 뭐 화성 침묵 이런 와서 지구에서 총을 쏴. 뭐 컨택트 갑자기 바나나가 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내가 다른 행성으로 가. 거기서 외계인을 만나. 네, 조디 포스트의 컨택트도 그렇죠. 이렇게 내가 홈이거나 걔네가 홈이야. 근데 이 작품은 둘 다 어웨이에서 만나요. 둘 다 생存환경에서 서로의 홈이 아니야. 서로의 홈이 아닌 어웨이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외로움을 극단까지 해서 어쩌면 마크 와트니는 거의 꿀을 빨았다. 이들처럼 외롭진 않았을 것이다. 얘네가 더 외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데 칼 세이건의 총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이 광활하고 이 넓은 우주에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둘 다 어웨이인 상황에서 어쨌거나 둘의 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쩌면 우리 천문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주 공통어를 수학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학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 아닌가? 온 우주에 결국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존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양쪽 다 있었던 거예요.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 야, 이게 기가 막힌 부분이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어쩌면 인류애를 확대해서 우주애까지 발전시키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과학은 사랑이다. 약간 종교 같은 신의 종교 같은. 네, 종교는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네. 네. 이 영화를 결국은 드라마적으로 볼 때 결국은 소통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제작진이. 그러니까 생존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 똑똑한 사람을 막 이렇게 번뜩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통하고 힘을 합치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이 영화의 진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드릴 건 그 전에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드라마를 많이 쫓아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지막에 너무 큰 반전이자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이 젖어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그레이스가 자기도 이제 기억이 점차 떠오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 우주선에 탄 게 사실은 자진해서 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끝까지 나는 실패자예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끝까지 생각해보라고 그랬는데도 안 타겠다고 도망을 가다가 주사 맞고 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사실은 그 임무를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자살 임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요? 그럴 때 야호선장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위해 희생할지 그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대상이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런 그레이스가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용기를 내고 희생을 내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실 이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타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에서 그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그레이스가 로키를 만나서 지구에서도 외톨이였고 이 우주에서도 완전 외톨이인데 그 안에서 로키와 엄청난 우정과 정말 이렇게 살뜰하게 정해지면서 로키를 위해서라면 하고 그 용기와 희생의 구체적인 속살 같은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럼으로써 용기를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희생이나 용기라는 게 엄청 거창한 말이고 희생 좋고 용기 좋은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한테 다가오게 이야기해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영화가 바로 그거를 해주는 이야기라서 그 모든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서 그걸 새겨주는 훌륭한 이야기라는 점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원래 이런 SF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인류의 모든 막 이런 거를 희망을 짊어지고 막 이렇게 책임감 있게 막 우주선 타고 그러는데 그리스는 안 그러잖아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우리들과 같은 영웅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웅의 의미를 좀 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일단 손 내리고 계속 하랍니다. 원작 도서를 선착순으로 5분 정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궤도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시는데 궤도님이 첫 번째 질문 제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들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 근데 제일 중앙에 흰 반팔 티셔츠 입으신 분인데 질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컨택트에서는 언어 관련해서 서로가 이제 스펙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오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화에서는 좀 생각되게 빨리 이렇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동으로 뭔가 되게 센 환경에 있었던 친구다 보니까 뭔가 진동으로 이 친구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그레이스가 이해하게 되는 거를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빨리 된 건지 뭔가 요즘 AI 이런 것처럼 약간 모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너무 수월하게 소통을 하죠. 삐비비? 그러면 이제 딱 그래서 삐비비 하고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 삐비비 나가서 몇 번 하니까 이제 뭐 원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데 영화상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퓨리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하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어떤 잡음이 있을 때 여기서 성분들을 분해해서 요소 하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퓨리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 칠 때나 뭐 이럴 때 여러 개를 누르잖아요. 꽝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요거를 퓨리의 변환을 해보면은 뭐를 눌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분해가 돼서.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한다면은 예를 들어 여러 개 겹친 소리를 나도 성분을 분해해서 다시 변환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냥 소리를 듣고 녹음해서 단어를 라벨링하는 게 아니라 퓨리의 변환해서 분해한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다시 연결을 짓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퓨리의 변환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천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천문학에서 별을 관측할 때 별로부터 오는 빛을 전파 예를 들어 전파 망역 우리가 블랙홀의 그림자 찍은 거 아시죠? 네, 그 M87 쪽에 있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M87의 그림자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지구에 있는 전파 망경을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지구만한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거거든요. 이때 사용한 게 퓨리의 변환이에요. 전파로 들어간 모든 요소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블랙홀 사우론 눈 같은 걸 만들어낸 겁니다. 네, 엄청난 일이고 이게 천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러면 그레이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로키를 이해했을까? 왜냐면은 그레이스는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주선에서 별을 관측하고 할 수 있는 능력, 퓨리의 변화는 익숙한 과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던 방식으로 로키의 언어를 이해한 겁니다. 대단하죠? 우주선으로 별을 보면서 내가 항행을 하고 관측하고 뭐 타우메가를 찾아내고 아스트로파즈를 분석했던 그 방식으로 로키의 언어를 이해해서 어쩌면 스케일이 큰 우주에서의 신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로키라는 하나의 지성체의 신호를 똑같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퓨리의 변화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소 우리 음악 들을 때 갑자기 카페에서 좋은 음악 나오면 이렇게 네이버 들어서 이거 하잖아요. 바로 찾아내죠. 그게 그 소리를 퓨리의 변환해서 피크들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백만 곡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잡음이 있거나 소리가 작거나 잘 안 들려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로키의 소리가 어떤 형태이든 퓨리의 변환을 통하면 라벨링하는 게 깔끔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영화에 들어갔다면 또 많은 이슈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밀러 감독님이 또 저희가 남겨놓으셨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네이버 음악 이거 찾을 때 퓨리의 변화 이러면서 하면 되고.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노트북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노트북이라서 나중에 로키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신 궤도님께서 맞아요. 못 골라요. 진짜 못 골라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못 고르는 게 현대 사회에서 지나는 과정에서 선택장애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 이쪽에 검은색 긴팔 입으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스토리 상에서 그 선 나오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페트로바 선. 네, 맞아요. 그 페트로바 선이 뭘 말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그 아스트로파지가 모여 있는 거를 페트로바 선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이제 대기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페트로바 선이라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살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페트로바 선에 대한 설정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원작에서는 페트로바라는 박사가 처음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페트로바 선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아스트로파지가 어쨌거나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다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로 가는데 얘네가 선의 형태로 가는데 금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성으로 왜 가지? 그러면 금성으로 가는 길을 보고 이 선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이 얘네가 태양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는 애들인 거고 금성으로 가고 있는 거. 이유를 몰라. 나중에 알게 되죠. 번식을 위한다는 거.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금성으로 가는 것도 그 실험할 때 아스트로파지 실험할 때 옆에 조그맣게 온도가 떠요. 실험실에서. 그 온도가 넘어가면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92.5도가 온도가 있습니다. 90. 네, 지금 기억이 잠깐만. 네, 대략 그 정도. 네, 어쨌든 이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뜨는데 그 온도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딱 소수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의 장소나 시공간에서의 그 온도를 만족하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숫자가 떨어진다는 건 태양의 행성들을 쫙 늘어놓고 태양의 행성과 고도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래프를 딱 보면. 그러니까 얘네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의 목적이 뭐고 왜 번식을 하러 거기 가는지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결국은 얘네가 페트로바 선이라는 천문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이동하는 경로 B라는 거죠. 네, 가지가 또 보는데 약간 자리를 좀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여기 막그 태블릿에 저요라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그런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다 질문을 다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래 죄송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으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가 억지로 우주선을 타게 됐던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주 개발 경쟁이 심하던 시절이나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할 때 좀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끔 희생이 있었다든지 혹은 그런 좀 못 이기는 척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했고 만약에 궤도님이 그 사령관이고 그렇게 원치 않는데 너무 유능한 사람을 설득해야 하면 어떤 방식을 취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우주 개발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죽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항상 죽는다는 보장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내가 인류의 대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랑 100% 죽는다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주 개발 경쟁 당시에 우주 비행사한테 정말 죄송한데 죽습니다. 이러면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죽습니다랑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다른 얘기야. 죽을 가능성이 후자의 경우에는 나의 용기를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죠 많이. 그래서 보통 우주 비행사는 정말 엘리트들만 들어가요. 왜냐면 한정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의사 역할도 해야 되죠. 군인 역할도 해야 되고 엔지니어 역할도 해야 되고 식물학자 역할도 해야 되고 모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개, 4개 이상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능이 하나인 사람 5명보다 재능이 2개인 사람 2명이면은 3명이면은 6개의 재능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든 바늘구멍 같은 곳이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이죠. 네. 머큐리 계획 때도 머큐리 7이라고 7명의 우주 비행사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했으나 러시아가 유리 가가린을 통해서 먼저 갔죠. 그러고 나니까 제미니 계획으로 바꾸고 제미니가 결국 아폴로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먼저 미국이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머큐리 계획 때 7명은 7명 모두 결국은 우주로 갑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결국 뒤에 후속 미션까지 해서 전원이 우주로 가요. 그 정도로 되게 용감하고 멋진 사람들을 뽑아서 활용을 했던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저라면은요 저는 사실 에바라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에바인 경우인가요? 근데 질문 흥미로운 게 그레이스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에바라면 에바라면? 어떻게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그레이스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더 대답하기 쉽겠어요? 뭐 둘 다 제가 일단은 그레이스라면 저는 진작에 발을 뺐어요. 네. 처음에 실험하라고 했죠? 네. 스트라트가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가까이 만돼요. 누구시죠?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수고하세요. 초반에. 근데 예를 들어 스트라트라면 저는 진작에 주사했습니다. 변수를 준비해준 거군요. 네. 진작에 폭파하기 전에 미리 주사해서 혼수 상태로 만들어놔. 그래서 백업용으로 문제 생기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의 기억이 훨씬 전부터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없고 그레이스 박사는 내가 처음 아스트로파즈를 발견했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아스트로파즈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랬을 거예요. 안전하게. 폭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스라면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고 빠지는 거죠. 이게 되게 과학적 사고의 태도인가 봐요. 네, 이게 변수와.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소설에서도 그 에바 스트라트가 되게 정말 이런 대책이에요. 인류의 위기를 구할 그런 조직의 멋진 수장처럼 일을 탁탁탁 이성적으로 해결해가는 멋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인간적인 매력도 살아나게 또 마지막에 약물 주사하는 것도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영화 보면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 특히 이제 누구와 함께 일하고 명령을 하고 조직을 꾸려가야 되는 사람일 때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한편으로 되게 인간적이고 저처럼 느껴지는 한편 내가 만약에 누군가랑 일을 할 때 약간 저런 태도 흔들림 없는 성격으로 해야 되는 일을 거침없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 마음을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삶에 멋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주사를 네. 하지만 주사가 좀 늦었죠. 네, 훨씬 더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굳이 불필요한 무력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엘바 스트라스는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주사가 빨랐어야 훨씬 더 굉장히 좀 도의적인 모습으로 끝났을 텐데. 네. 저희가 그 원작부터 선물로 5개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질문자분이 3명이셔서 제가 2개 더 드리고 가려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오늘 행사 진행하는 쪽에서 대도님이 결정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추첨하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좌선권을 해드리니까 이게 2개 변수를 2개를 변수를 2개로 가겠습니다. 주작에 또 의심 있으니까. SY 어디냐면요. K열 22번. K열 22번. 어디 계세요? K열 22번. 손 드세요. 없어요? 어떤 저기 아니에요? 있어. K열 22번.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파서 손 부러진 것 같아. 근데 K를 좋아하시나 봐요. 또 K예요? 네. 아. K열 14번. 축하드립니다. 어떠한 주작도 없었다는 거. 네. 이것도 딱 과학적이에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나 이 질문 안 하고 가면은 나 진짜 집에 내 인생 끝난다. 저 하나만 봐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짧게. 진짜. 나 정말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오늘 인생 끝난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받으면 나머지 분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6분 정도 끝날 싶었는데. 저 뒤쪽 한번 봐요. 뒤쪽. 저 뒤에 맨 오른쪽 한번 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옆에 분 죄송합니다. 바로 옆인데 두 분 다 받아야 되는데 또 GV 또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겠어요. GV 다음번에는 질문을 받을까요? 또 오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각 행성의 위기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 그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번에 발견한 그 존재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실 에리기니와 지구와의 거리가 매우 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설 쪽에서는 아스트로파지 연료가 있으니까 또 그레이스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더라도 그 두 행성이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교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찾은 2번째 지적 생명체예요. 서로가. 이거 안 가볼 수 있나? 이거는 사실 안 가보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갔을 것이고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레이스 박사를 지구로 돌려보내는 걸로 끝나죠. 원작에서는 그레이스 박사는 에리드 행성에서 생을 종료하는 걸로 끝납니다. 네. 이거 좀 문제가 됐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영화에서는 이렇게 지구로 돌려보내는 걸로 끝났지만 원작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위치도 알고 있고 소식을 전해들을 정도, 태양 쪽을 관측해서 다시 빛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냈을 정도라면은 안 가보는 게 너무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서로 합동해서 서로의 별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류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소설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레이스를 돌려보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류의 신호, 인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둘의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우주의 우정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소문 들어주신 분들 너무 많고, 사실 진짜 이 영화 하나하나 장면에 모든 과학적인 재밌는 앞거리들이 있어서 그 풀어주시는 거 계속 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진짜 다 막차 시간 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 그 영화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다방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하나로 모아놓은 작품이 또 오랜만에 탄생했다는 거에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개둥이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라는 장르가 등장하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모든 SF 영화를 응원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웰메이드 SF 영화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충격적인 일이죠. 네, 어쩌면 영상화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복이고요. 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GV가 또 되고 헤일 메리 2가 나오고 로키 아들도 나오고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보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